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빗썸이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들고 있는 코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코인이 일치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마인과 샤플링크가 지난 주말 가격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을 보고 있다. 지금 일단 이더리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회사 비트마인입니다. 미실현 수익률 아직 팔지 않았죠. 계속 사고만 있습니다. 미실현 수익률이 한 14%다. 샤플링크 2위입니다. 여기는 미실현 수익률이 22%다. 샤플링크가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한 8% 정도 높은데 총 수익도 더 높을까요? 실은 총 수익은 수익률 곱하기 투자 금액이죠. 투자 금액이 이더리움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수익률 8% 차이를 압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투자 금액이 비트마인이 샤플링크에 거의 2배 이상, 2배 가까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 총 수익은 비트마인이 훨씬 큰 겁니다. 수익률,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평단가 중요하죠. 이들의 평단가가 얼마다? 하나로 대충 500만 원에서 530만 원이에요. 소위 말한 세력이다, 고래다 라고 하기에는 평단이 좀 많이 높은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이더리움 고래다 하면 이더리움 10만 원, 이더리움 20만 원, 요 정도에서 많이 샀다면 또 모르겠는데 평단이 500이 넘어가는데 개의치 않고 빚으로 계속 가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조단 이상 다 쟁여놨죠. 그래서 저는 초우량 코인 한정, 실력자는 누구다? 평단이나 얼마입니다. 물론 훌륭한데요. 평단보다 개수가 많은 사람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두나무 업비트입니다. 코인을 2.6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을 16,800개 이상 들고 있습니다. 무려 하나로 2조 4,678억. 한국에 있는 코스닥의 상장 회사였습니까? 비트맥스가 비트코인을 몇 개 들고 있다 카더라보다 훨씬 많은 개수가 실은 누굽니까? 업비트네요. 이더리움도 10,000개 이상 들고 있고요. 테더도 있습니다만 비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게 이제 반기 재무 보고서 공시 의무에 의해서 밝혀졌었고요. 이더 비중이 좀 낮고 이제 수수료, 거래 수수료 엄청 나오겠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 게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빗썸은 어떨까요? 빗썸에서 코인을 들고 있는 보유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25개? 조금 적은 거 아닙니까? 아까 업비트는 16,800개였는데 25개다. 다소 초라한 개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로 했을 때 대략 84억 정도를 들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300개, 77억 원 정도. 테더를 가장 많이 들고 있네요. 테더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좀 쟁여놓고 있는 것 같고요. XRP 68억 원, 솔라나 23억 원, 도지코인 18억 원, 트런을 12억 원, 에이다 53억을 들고 있었습니다. 업비트는 비트코인 비중이 95%가 넘었는데 빗썸은 비트와 알트를 골고루 담아놨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알트코인이 훨씬 높네요. 빗썸의 코인 투자한 것을 비중별로 나타냈습니다. 1위는 비트코인, 테더는 제외입니다. 2위는 이더리움, 3위는 XRP, 4위는 솔라나, 5위가 도지코인, 6위가 트론으로 해외 거래소 보낼 때 실은 네트워크 수수료 우리가 안 낼 수 있게 이렇게 무료로 지금 해외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다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또 랭크가 돼 있죠. 빗썸이 지금 들고 있는 코인의 특징이 뭡니까? 트럼프가 언급했던 5종류의 코인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도지코인과 트론이 들어가 있어요. 이들의 지금 공통점 또 한 가지를 꼽자면 탑 10, 탑 11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저들 코인들 또 미국산 알트코인 ETF 승인이 이미 됐거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코인이라는 공통점도 실은 있는 거예요. 사실 전 2014년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때 빗썸은 이름이 빗썸이 아니었어요. X코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시 참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달랐습니다. 그냥 남달랐고요. 이걸 뭐 좋게 표현하면 상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업체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들의 코인들, 트럼프와 ETF가 겹치는 게 우연일까요? 누구에게는 특히 알트코인은 위험천만한 도박인 것 같은데 비썸이나 에릭 트럼프나 피터 틸이나 톰 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도박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실은 제일 많이 들고 있었던 코인 관련 주식은 원래는 코인베이스였는데요. 이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1위는 스트래터지가 됐고요. 2위는 코인베이스, 3위는 로빈후드, 4위는 블럭입니다. 대략 이 하나로 다 따져보면 코인 주식은 7,700억 원이죠.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해놨습니다. 이게 7,700억 하니까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국민연금 전체 자산이 1,20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0.06%입니다. 소액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그러니까 수익률 극대화를 동시에 취하고 있는 거죠.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은 포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래는 이제 상반기 동안 이제 그 226% 스트래터지를 가장 많이 추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베이스도 134%를 샀지만 지금 순위가 엇갈렸네요. 제 질문이 이거예요. 왜 국민연금은 코인 주식을 샀어야만 했을까?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살 수 없었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업비트나 빗썸은 뭐 거래소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사기가 편하겠죠. 근데 국민연금에서 그것도 뭐 ETF도 지금 없고 어디 거래소를 통해서 아니면 뭐 미국도 뭐 블랙락 ETF를 살 수는 있었겠지만 국민 정서가 있죠. 아직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식으로 샀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한국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저는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아부다비 국부펀드 이미 비트코인 쟁여놨거든요. 수천억 단위로 이미 샀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볼 때 더 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은 없으니까 못 사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자산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국가, 대기업들, 억만장자들, 국부펀드 연기금에서 혈안이 돼서 포모에 매수하려고 하는 자산을 쌀 때 그나마 쌀 때 지금이라도 쟁여 놓는 게 나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에서는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의 없습니다. 홍콩 제외죠. 지금 뭐 나름 뭐 금융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뭐 저 일본, 뭐 싱가포르, 우리나라 포함, 인도, 중국도 지금 홍콩이요. 그 물량이 감당이 안 돼요.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뭐 대만이다. 그 다음에 오일머니들 가득한 뭐 저기 아랍에미리트다, 사우디다, 카타르다. 아직 ETF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또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ETF가 승인이 되기 전에 살 것이냐 아니면 다 승인되고 그냥 우리 집 앞에 은행 창구 가서 살 수 있을 때 10억 주고 살 것이냐. 저는 당연히 뭐 답은 정해져 있지 않나 봅니다. 일본의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넷이 비트코인 775개 추매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도 지금 비트코인 오렌지가 부족하다. 좀 더 사고 싶다. 항상 이러면 그 다음날 뭐 이제 좀 지나서 항상 비트코인 샀었거든요. 비트마인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이더리움을 6억 달러 8,400억입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싹쓸이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이번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 B2가 지금 거품이 모락모락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일반인들은 코인에 관심이 없어요. 원래 선수들이 먼저 뛰는 거예요. 선수들이 먼저 다 해놓고 나중에 안 살 수 없게 꼬드기는 게 그게 진짜 코인판이거든요. 아직도 초창기라는 게 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찌됐건 이 거품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한 20, 30%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 10%, 어떤 사람 20% 장기 물량 한 5년, 10년 쟁여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이제는 결코 폭락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사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품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제 꺼질 때도 뭐 그렇게 예전처럼 뭐 마이너스 80 몇 프로 이런 일도 아마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뭐 합니까? 나스닥 상장 회사, 뭐 어디 뭐 세력들 누가 항상 있는 현금으로만 삽니까? 전환사채다, 주식이다, 우선주다, 뭐다 해서 다 빚으로 사거든요. 빚으로 사는 것은 생각보다는 거품이 커진다는 거고 그게 꺼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고 뭐 예전 뭐 마이너스 80% 90%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2008년도 부동산 투자자들 어땠을까요? 거품이 터지기 전까지는 비관론자, 회의론자들이 바보 아니었습니까? 막 비웃었겠죠. 막 벼락 거지였겠죠. 저는 터지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저는 코인에서도 똑같이 벌어진다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주요 지표가 과열을 누가 봐도 너무나 과열이 많이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오래 지속된다. 저는 제가 들고 있는 웬만한 코인은 다 던질 겁니다. 다 던지고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두 가지 관점을 균형감 있게 보시는 게 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나스닥 상장회사 패러데이 퓨처라고 있습니다. 3천만 달러를 코인에 투자하겠다. 이제 뭐 이런 게 새롭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첫 번째, 이 회사가 뭐하냐? 탑 10 코인을 추정하는 지수 ETF를 출시할 것이다. 두 번째, 이 회사는 탑 10 코인에 7천억에서 1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금력이 적은 회사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고 코인 시장에서도 저는 예전에 팽 주식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해서 잘 나가는 주식 묶어놓고 팽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얼마 전에는 이제 Magnificent 7, M7을 불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대량주, 우선주 이런 지금 초우량 주식처럼 코인 시장에서도 지금 이런 쏠림 현상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탑 10을 이렇게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ETF 만들어서 팔려고. 특히 탑 10이다, 탑 20 이런 지수 ETF는 뭐 지금 미국에 있는 주식으로 치면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 나스닥의 제일 상위 높은 회사 100개 묶어서 파는 거예요. S&P는 500개 묶어서 파는 거죠. 이런 것들 무조건 나옵니다.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분위기가 싸한 거, 이거는 증거를 대라 하면은 저는 증거를 못 대는데요. 좀 싸해요. 찾아봤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오케이. 패러데이 퓨처? 뭐 하는 애지? 주요 주주가 누구죠? 라고 챗 GPT 물어보면 다 나오죠. 보시면 1위 또 블랙락, 2위 또 뱅가드 보이십니까? 이 셋년 여기 이제 홍콩 쪽인데요. 홍콩에서도 돈 냄새를 맡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 전환사채 발행하는 게 또 그 패턴입니다. ATW 파트너스도 봤더니 뉴욕에 소재한 투자 회사입니다. 지오드 캐피털 또 지오드. 이게 누굽니까? 피델리티의 전신이라고 얘기 드렸죠. 스테이트 스트리트 또 스테이트 스트리트. 여기 이제 팔란티어까지 나오네요. 팔란티어 아시죠? 피터 틸이 이끌고 있는 뭐 국방 AI 쪽 뭐 잘 나가는 회사죠. 서브퀴하나 시큐리티스. 여기를 제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제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셔야 돼요. 유서 깊은 단타의 명가라 보시면 돼요. 신스 1987년도입니다. 시타델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시타델, 악명 높은 시타델. 여기서 뭐 한다고요? 패러데이 퓨처 대주주 한번 뒤져봤더니 어이쿠나 그냥 갸가 갸네요. 코인에 지금 이들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다시 알려드립니다. 코인 탑 10을 인덱스 지수로 묶어서 ETF로 출시할 것이다. 두 번째 뭐요? 본인이 직접 1조 가까이 그 코인들을 살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 행님들이 보니까 아주 그냥 골고루 들어오셨어요. 보니까 지금 그 내부자 관련된 무슨 논란도 있어요. 왜 논란이 있냐? 이 회사가 돈이 될 거라는 거 뻔히 아니까 내부자들이 주식 뭐 사재기라도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비트 이더만으로 만족을 하면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알트코인 묶어서 팔고 개별로 팔고 이자 주는 거 AI 섹터별로 팔고 계속 얘기 드렸죠.
탑 10, 탑 20 한번 제가 그냥 코인 마켓캡에서 오랜만에 한번 가져왔습니다. 비트, 이더, XRP, 바이낸스, 솔라나 코인, 도지, 에이다 여기까지 탑 10입니다. 그리고 11위가 트론이네요. 그 다음에 체인링크, 그 다음 뭐 하이프라고 하는 코인 있죠. 스텔라 루멘, 스위. 21위가 비트코인 캐시네요. 헤데라 22위, 23위는 아발란체, 뭐 라이트코인, 그 다음 텔레그램의 톤, 시바이누가 29위입니다. 32위에 유니스왑이 랭크가 되어 있고요. 34위가 폴카닷, 그 다음에 저기 뭐 에테나 39위, 40위가 페페네요. 페페 밈코인 중에 그래도 상당히 시총이 높은 편이죠. 41위에 에이브 또는 아베라고도 불리는 디파이 쪽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멘틀, 그 다음 뭐 비텐서 타워, 저기 뭐 AI 쪽에서 가장 시총이 이제 44위, 가장 높은 편이네요. 이더리움 클래식 45위, 니어 프로토콜 46위, 앱토스가 47위, 48위 온도가 많이 올랐네요. 그다음 50위 뭐 인터넷 컴퓨터, 아비트럼이 52위입니다. 그 다음에 58위가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이 뭐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오긴 했습니다. 갈 길이 멀죠. 59위가 알고랜드, 61위가 코스모스의 애톰입니다. 참고로 이 순위는요,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수시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탑 30 넘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를 나는 안 한다. 사실 저는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식과 확신이 공부를 별도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된다 얘기 드렸습니다. 지식과 확신이 많이 쌓여 있으면 투자하셔도 되고요. 단 비중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비중 조절. 한마디로 몰빵, 올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지식과 확신이 난 누가요 막 목에 칼을 대도 난 이 코인이다 하면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걸 얘기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시총이 높을수록 비중을 높여가는 게 쉽게 말하면 밤에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는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무역 관세 전쟁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뭐 11월까지 미국과 중국 또 이제 휴전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게 관세가 이제 현실로 하나씩 다가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생산, 소비, 투자가 줄줄이 최악이다. 보니까 부동산 침체,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돈으로 막는 게 지금 한계가 있어요. 실업률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하반기 경제에 적신호가 뜬 거예요. 미국 관세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봉착을 했고 구조 조정이 시급한데 내수도 안 올라와요. 추가 부양책으로 소비도 늘려야 되는데 이것마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시면 중국 정부에서 지금 뭐 하나 봤더니 대출, 지금 뭐 국가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 국민도 빚이 너무 많아요. 근데 빚을 못 갚아요. 이자를 못 갚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출 이자를 보조금 지급하겠다 이거예요. 대출 이자만이라도 내가 조금 해줄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자 부담을 낮춰서 소비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 내수가 살아야 되는데 빚이 많아서 이자 내니까 이 소비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거 보조하겠다. 얼마나 절절한 지금 얘기인지 보이십니까? 그리고 철강이다, 자동차다. 뭐 중국이 원래는 한때는 세계 공장이었는데 보니까 지금 사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국 내수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하면 안 팔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거 물건 안 팔리면 이제 다 같이 저 세상 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실은 구조 조정이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좀 잘라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사람이 지금 구조 조정도 시급하고 과잉 생산을 억제를 해야 된다. 보시니까 또 하반기 들어서 나타나는 급격한 성장 동력의 상실은 중국 경제의 더 깊은 수론과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경제 한마디로 하면요, 내우외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수도 안 살고 수출도 안 되는 거예요. 진퇴양란인 겁니다. 그렇죠? 당초에는 실은 중국 이 경제가요, 빚이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우리로 치면 IMF가 실은 찾아온 거예요. 이미 터졌어야 되는데 끌어막은 거예요. 돈으로 끌어막아서 어떻게 버티면서 뭐 저기 예전에 뭐 청년층 실업률 언젠가 이제 발표 아예 그냥 안 해버렸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얹혀지니 이 충격이 더 이상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현실화되고 있는 뭐 그런 단계라 보여집니다. 중국 산업 현장에서는 경제 지표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침체가 뚜렷하다. 7월에 이어서 8월까지도 경제 지표들이 계속 부진하게 나타나면 정책 입안자들은 올 4분기 GDP 성장률 목표가 있겠죠. 중국 이제 뭐 그 저번에 뭐 5%였습니까? 6%였습니까? 이거 하려면 돈 막 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9월 말에서 10월 초 뭐 한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 사실 투자는요, 이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관점이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뭐 누가 강요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100% 선택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똑같은 기사인데요. 아이쿠나 그냥 중국 경기 침체 이거 심각하네 큰일 났네 라고 하시면 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이 망하네. 그러면 뭐 투자 시장 저 우리로 치면 IMF 2008년도 그냥 쓰나미 오겠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알고 보면 이걸 호재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시장을 움직이는 제1요인 뭡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연준 금리나 전쟁 뭐 저 관세 전쟁 있잖아요. 제1요인은 그럼에도 실은 유동성이에요. 돈 물량 이긴 장사가 없어요. 그냥 그 돈 풀면요. 시장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떤 국가도 하지만 침체를 원하는 국가의 뭐 중앙은행이나 정책 입안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어떤 정치인도 침체를 원하진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미 사후 약방문이에요. 이미 빚이 너무 많고 이거는 진짜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떤 그걸 수반합니다. 근데 지금 뭐 대통령이 됐건 뭐 중국의 시주석이 됐건 이것을 뭐 10년, 20년 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GDP 목표 이거 당장 덜컥덜컥 하면 이것부터 일단 해결해야죠. 단기 해결책 가장 쉬운 게 뭡니까? 금리 인하 돈 찍기인 거예요. 금리 인하 돈 찍기에 이게 누구나 이게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거 돈 찍어놓고 금리 확 밑으로 내려놓으면 그 다음 분기에서 이게 수치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유혹을 이긴다?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내후 외환의 타겟책 그러면 똑같이 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다시 포인트가 또 있어요. 그러면 왜 중국에서는 몇 달간 금리를 내리지 않았을까요? 아는 걸까요? 못한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중국뿐만 아니고 세계 중앙은행 최근 금리 동향을 요약해줘 라고 했더니 유럽 중앙은행 최근 동결하고 있습니다. 6월에 한 번 인하했지만 7월에서 동결했었죠. 지금 2%밖에 안 되네요. 영국의 중앙은행은 보니까 8월 달에 4.25에서 4% 한 번 낮췄습니다. 캐나다의 중앙은행은 4, 5, 6, 7월 연속으로 동결했습니다. 2.75% 정도 되네요. 호주에 있는 중앙은행은 7월 달까지 동결했다 8월 달에 한 번 찔끔 인하를 했습니다. 중국 있죠. 중국은 인민은행입니다. 5월 인하 한 번 했어요. 근데 5월 달에 정확히 0.1%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월까지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작년 10월 인하하고 아직까지 동결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올해 특히 거의 금리 동결 추세입니다. 보시죠. 최근에 인하를 한 것도 거의 8월 달이에요. 최근에 했는데 이게 뭘 전제로 했냐? 미국 연준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단행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미국이 9월 달 한다더라. 그러면 그럼 우리도 미리 한번 낮춰놓자. 지금 이 얘기인 겁니다. 세 번째, 5월 달에 중국에서 금리를 찔끔 0.1% 인하했는데 이후로 아까 그 경제 상황 보셨잖아요. 미리 그러면 바로바로 내려서 경제 살렸어야 됐는데 왜 동결을 했을까요? 정답은 뭐 제가 생각하는 정답입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더 해줬어야 돼요. 근데 금리 인하를 안 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관세 전쟁이라고 하지만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환율 전쟁이거든요.
물건값이 관세 때문에 비싸지는 걸 환율로 낮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서 돈 많이 찍어서 그러니까 우리 원화의 가치 절하를 시키면 물건 가격이 싸지거든요. 이거 다 하고 싶은 거 금리 인하 지금 하고 싶은데 연준이 버티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결했던 거예요. 중국 포함 전 세계가 지금 경제 다 안 좋아요. 금리를 내리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예요. 명분은 뭐였을까요? 뭐 유럽 중앙은행 맨날 나와서 그 얘기잖아요. 뭐 인플레이션이 뭐 아직 제대로 잡힌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명분인데요. 현실은 뭡니까? 디플레 걱정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 걱정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왜 호재라고 보고 있냐? 그토록 버티고 있던 미 연준에서 곧 있으면 9월 17일입니다. 금리 인하를 여전히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드디어 시작을 해요. 이게요. 항공모함이라 보시면 돼요. 연준에서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이 전 잘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 아닙니까? 금리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치인이니까 이제 본인 입맛만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거 내려가지고 나중에 물가 튀어오르면 다시 올리면 되지 않냐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연준은 그렇게 움직이는 곳은 실은 아니에요. 금리를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1년, 2년 꾸준히 내립니다.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면 그냥 1년, 2년 꾸준히 올려요. 그리고 동결합니다. 이게요. 항공모함이요. 그냥 무슨 보트가 아닙니다. 연준은 그렇죠. 이제 그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할 중앙은행들이 어디다? 전 세계 중앙은행 다 지금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내리는 거야. 유럽, 호주, 캐나다, 중국, 한국, 대만 등등등 옳다구나. 금리 인하 이제 동참할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러면 금리 인하하면 환율, 우리로 치면 이제 그 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떨어뜨려야 우리는 수출이 더 잘 될 겁니다. 여러모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살리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이게 이제 글로벌 M2에 미리 이제 사전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라울 파리 이거 지금 차트 예전에 보여드렸죠. M2가 이미 앞달려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게 뻔하면 이미 금리 인하하고 돈 찍어내는 게 이게 확정이라는 얘기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늘어난 유동성 대비해서 비트코인은 약간 주춤하고 있죠. 확률적으로 당분간 오르지 않겠냐라고 저도 역시 보고는 있습니다. 글로벌 M2 제가 여러 분에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출처를 제가 밝혀놨습니다. 브렛, 언더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글로벌 M2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검정색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 지지부진하고 있죠. 근데 글로벌 M2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올랐다가 살짝 떨어졌어요. 올랐는데 그 올라서 로컬 탑이 되겠죠. 글로벌 M2가 최고점을 언제 찍나 봤더니 9월 정도에 찍지 않겠냐라고 이 친구는 보는 거예요. 9월 말 정도에 글로벌 M2도 피크를 찍었으니까 비슷하게 간다면 시간차를 두고 비트코인도 그 정도 가서 9월 말 정도에 피크를 찍지 않겠어? 그런데 M2가 생각보다 많이 흘러내리죠. 그럼 조정을 받겠네? 9월 말에 최고점 찍고 좀 조정을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이 친구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또 다른 사람 보시죠. 마스터 캐노비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지금 보라색, 분홍색입니까? 분홍색이 글로벌 M2예요. 올랐죠. 글로벌 M2의 최고점 이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 이후에는 글로벌 M2가 쭉 줄어드네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0월 정도 돼서 최고점을 찍고 상당한 조정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이분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콜린 톡스 크립토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M2 하락세가 지난 7개월 중에 가장 심각하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저기 한 10월 가서 꺾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 9월과 10월 민감한 시기가 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도 봐야 되고 지정학적 위기도 있고 투자자 심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차이점은 이번에 피크 나올 수 있지만 이번 끝나고
한 번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년까지도 이 사이클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가서 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2분의 차트입니다. 글로벌 M2 노란색이죠. 노란색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끝허리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요럴 때가 이제 조금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밑으로 쭉 내려보니까 역시 여기서도 지금 10월 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인 마켓 캡,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결론에 가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주요 지표를 보셔야 돼요. 주요 지표 중에 제가 요거 하나 추가합니다. 코인 마켓 캡,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CMC죠. 여기 현재는 42를 기록합니다. 이게 높을수록 알트 시즌이거든요. 아직은 관심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밑에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코인 마켓 캡이 가장 높았던 시즌이 언제였냐? 바로 지난 12월 4일 트럼프 랠리가 나타나서 거의 정점을 찍었을 때 알트들이 막 춤을 췄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87점을 기록했어요. 90점도 안 됐네요. 저는 요 지수가 생각보다는 쓸 때가 있겠구나. 이때 뭐 예를 들어 막 100점 가득 차고 하면은 이거 맞아 라고 했을 텐데 87점? 이때가 로컬 톱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앞서서 글로벌 M2와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비교를 해드렸지만 정확한 피크를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예전 2021년, 2017년도 유동성과 비트코인이 따로 놀았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력들이 이거 뭐 이렇게 짜집기 할 수 있어요. 9월이든 10월, 11월 이걸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M2는 무시할 수 없는 큰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예측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경험을 내가 뭐 많이 해봤다. 느낌이 온다. 뭐 감이 있다.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이 감정 다 빼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 참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제 얘기도 마찬가지고. 주요 지표는 뭐냐? 코인베이스 앱 순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이게 제일 쉬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제일 정확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알트 시즌 인덱스 요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 비트코인 도미넌스 50% 초반대까지 시원하게 흘러내린다? 긴장하셔야죠. RSI 특히 일봉보다는 업비트에서도 이거 보실 수 있거든요. 주봉, RSI, 주봉 그리고 거래량 같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ISM 지수, PMI 지수, 이게 제조업 지수로 해서 전 세계 비즈니스 사이클을 이 수치 50 이상 넘어가면 확장 국면에 있다. 한 60까지 가면 슬슬 이제 털고 나오셔야죠. 이제 유튜브를 이제 구독자 숫자로 보시기보다는 조회수를 보시는 게 전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독자가 늘어나는 숫자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조회수가 평소 대비 뭐 이제 한 3만 회가 나온다 치면 막 4만 회 심지어 뭐 5만 회 과열 신호입니다. 그런 걸로 보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뭐 지금은 저 뭐 200이 바깥에 있다가 나중에 뭐 갑자기 탑 30, 탑 20, 탑 10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때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트 시즌 지수가 80이 넘었다, 85다, 뭐 심지어 아까 87이다, 90이다. 그럼 이제 언스테이킹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대기하다가 적당히 분할로 팔고 나가셔야죠. 비트 도미넌스가 무너진다. RSI가 주봉이 90을 찍었다고 해서 바로 그게 피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전에 도지코인이 RSI 주봉 90을 한 달 가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거 이제 90 넘어가면 이제 풀어놓고 이제 걸어놓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부터 분할로 매도하고 팔리는 것까지 팔고 잠깐 쉬는 거예요. 그게 뭐다? 투자입니다. 쉬는 것도 뭐다? 투자입니다. 쉴 때 뭐 하면 될까요? 공부하시고요. 원화채굴 하시는 거죠. 요게 저는 중요하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코인을 좀 파는 걸 많이 못 해봐서 못 팔면 어떡하죠?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죠. 저는 못 팔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다 팔겠습니까? 그냥 팔리는 대로 파는 겁니다. 미국산이다, 탑 10, 탑 20다, ETF 확률, 승인 확률 90%가 넘어가는 코인 위주로 하신다면요. 설사 못 팔고 좀 물려 있어도 들고 있어도 저는
회복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봐요. 아까 그래서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거예요. 블랙락 행님들,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저 트럼프 대통령, 에릭 트럼프 아들들, 피터 틸, 톰리 등등등. 이 행님들이 불철주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스윙을 하시든 사이클 플레이 하시든 좋은 코인 위주로 하셔야 물려도 희망이 있지 않겠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